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정오에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은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용맹한 네팔 용병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진앙지 구루카에선 가옥의 70%가 무너져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이미 전체적으로 5천여 명을 넘어섰고 만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 어떤 말로도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생명이 구조되기를 그리고 상흔을 딛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에서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A등급으로 한 등급 강등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아베노믹스의 바람을 타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식시장 화랑 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한 뒤에 세율을 올려서 부채를 줄인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35%로 증가하여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비세 인상 등의 세수 확대 방안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치로부터 새로 부여받은 등급인 A는 한국보다는 2단계가 낮고 중국보다는 1단계가 낮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100엔당 원화는 900원이 무너져서 4월 29일 896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유탄을 직격탄보다도 강하게 맞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달러화 강세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 중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71%가 매출 감소를 겪었고 55%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경계를 요구하는 노란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유류 보조금 개혁을 통한 정부 재정의 안정화, 외국인 투자 증가 등 대내외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어 왔지만 최근 사정이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루피아화는 심리적 저항선인 미 달러당 13,000대를 계속 입질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이에 따른 종합주가지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국채금리 또한 상승 기조를 보이는 등 신호등이 언제 빨간색으로 바뀔지 조마조마했던 한 주였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4월 29일 수요일 미 달러당 12,937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17루피아 하락했습니다. 장중 13,000루피아를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종료 시점에는 다시 13,000루피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한 주 동안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미 달러당 1,068.1원으로 전주 대비 15원 하락하여 1.4%의 평가 절상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말 미 달러당 1,100원대였던 환율이 거의 일주일마다 10원씩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달러당 1,110원이었던 3월 31일 대비 4월 29일 환율은 42원이 하락한 3.92%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4월 29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0.11원 하락한 8.3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힘들게 산을 올라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4월 29일 전주 대비 0.25% 상승한 7.77%로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4월 29일 전주 대비 331포인트 하락한 5,4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은 일평균 7조 6천억 루피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량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한 결과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경기와 주요 기업들의 시원찮은 1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한마디로 매도 압력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에는 지난 금요일 대비 종합주가지수가 190포인트 하락하였고 화요일에도 장중 낙폭이 형성되었다가 오후 들어서 전일 수준의 회복을 겨우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4월 29일에는 다시 전일 대비 137포인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27일 9조 9천억 루피아, 28일 7조 2천억 루피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큰 낙폭을 보이는 상황에서의 늘어난 거래량인 만큼 크게 반갑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27일과 28일 양일간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4조 600만 루피아에 이르렀습니다. 사뮤엘 증권의 라나 솔리띠아닝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심하게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미 예측되었던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도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운 상황인데요. 다만 한 가지 설명 가능한 것은 이렇습니다. 즉 루피아화가 약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니까 투자자들 사이에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니버셜 브로커의 사뜨리오 우토모 수석 연구원은 이번 기업 실적 발표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10곳 중 8곳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평균 15%의 수익 증가를 예상했었지만 발표치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기업들도 모두 힘든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별로 나아질 기미는 역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발표될 여러 지표들이 썩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가지수가 5천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조코이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5,523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0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조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늘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소식이 다소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 투자조정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집행된 투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124조 6천억 루피아였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의 투자는 상당한 고용 효과를 이어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26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던 것에 비하여 이번 1분기에는 32만 5천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21.2%의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82조 1천억 루피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내국인 투자는 22.8% 증가한 42조 5천억 루피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달러화 기준 국가별 투자 금액을 보면 싱가포르가 12억 3천만 불, 일본이 12억 1천만 불, 한국이 6억 3천만 불로 1위에서 3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과 미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별 순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입니다. 7,500만 불을 투자하여 호주를 11위로 밀어내고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 품목이 보크사이트, 니켈 등 미가공 광물인데 지난해 정부의 해당 부문의 미가공 상품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중국의 제련소 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물 부분이 11억 불로 17.3%, 금속 및 기계 부분이 8억 불로 11.7%, 전자기기가 6억 불로 9.1%를 기록했습니다. 조코이 정부는 임기 중 7%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냈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450조 루피아를 달성한 투자 부문에 대하여 올해는 520조 루피아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정이 점점 녹록치 않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코이 대통령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일일 생활권이라는 단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행기 외에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었던 새마을호의 도입으로 서울과 부산을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KTX를 이용하여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고 부산, 서울만이 아니라 포항, 광주까지도 이어져서 실질적인 전국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가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지금과 비교하면 기적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를 잇는 고속철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속철도 부분 선진국에 들어선 중국과 기존의 강자인 일본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국가개발부의 안드리노프 차니아고 장관은 투자자들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속철도 도입이 필요한가는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투자자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해당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한다면 양측의 공동조사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는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아드리노프 장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현 정부는 현실성이 높지 않은 고속철도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방 및 도서지역 개발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국제협력청이 실시한 1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62억 불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중국 측 조사 결과는 연말께 완성될 예정입니다. 일본 것이든 중국 것이든 편리하고 안전한 고속철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국의 KTX가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의 자긍심이 더욱 커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바람도 가져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주택 문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하여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지난 4월 28일에는 향후 정책 방안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즉, 루스나마이라고 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서민 아파트 건축을 불허하는 대신에 루스나와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의 이까 레스타리 아지 공공주택국장은 바수키 주지사의 지시사항입니다. 이미 건설 허가를 득한 사업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서민 아파트 신규 건축 허가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공공주택국은 올해 2,443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정부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에는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80%까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이 나은가 임대가 나은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까지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 알코올 함량 1% 이상의 주류에 대하여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에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두 곳의 이슬람 정당이 입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정당의 관계자는 어떤 이념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순전히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산업, 즉 홍등가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즉 인류가 존재하는 한 홍등가는 사라지지 않으니 차라리 법적 질서가 미치게 해서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뜨붓 지역을 비롯한 몇몇 곳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사자들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양성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든 국민 건강을 위해서든 한쪽은 추구하는 이상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한쪽은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또한 강한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극단에 서 있는 듯한 두 가지 모습에서 진짜 인도네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